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는 올해로 벌써 7년 차인 주부입니다. 지금은 5살 아들과 2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첫째는 유치원에 보내고 둘째는 제가 집에서 보고 있는데요. 둘째가 낮잠을 잘 때마다 집안일을 하며 틈틈이 사연을 듣고 있어요. 3년 전쯤 저희 집에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 생겼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제 학창시절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셔서 외로운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졸업식과 입학식 때면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많이 나서 몰래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아버지는 제게 잘해주셨지만 직장에 출근을 하셔야 하니 각종 행사에 와주시진 못하셨어요. 어린 나이에도 엄마 없이 자란 아이라서 그늘지다는 이야기를 듣기가 싫어 애써 밝은 척을 하며 지냈습니다. 아버지께 걱정을 끼치기도 싫었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절 예뻐해 주시고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도 좋은 편이었어요.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생각하는 대로 변하더군요. 억지로라도 밝은 척을 하다 보니 진짜로 제 성격이 쾌활하고 밝아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밝은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성격이 밝고 좋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5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는 반대였죠. 제가 싹싹하고 애교 많은 스타일이라면 남편은 진중한 대신 무뚝뚝한 편이었거든요. 남편은 어른들에게 싹싹한 편은 아니었지만 무언가 신뢰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그런 진중한 성격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뭐 하나 가벼이 행동하는 법이 없었는데 그 모습이 저에게는 심적으로 안정감을 주곤 했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고 양가 부모님께 결혼 의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편부모 가정이라서 남편 쪽 부모님들이 저를 안 좋게 보실까봐 내심 걱정을 하며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오빠, 나 너무 긴장돼. 혹시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걱정 마. 아버지가 나랑 성격이 비슷하셔서 좀 무뚝뚝하시긴 한데 그래도 어머니는 정도 많고 아이 자기랑 성격도 비슷하니까 둘이 잘 맞을 거야. 남편이 저렇게 말해줘도 긴장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처음으로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예비 시어머니는 엄청 살갑고 다정한 분이셨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고는 웃는 얼굴로 환대해 주셨죠. 어서 와요.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미인이네요. 감사합니다. 큰 회사에서 일한다고요? 네. 땡땡전자에서 일하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나 보네. 얼굴도 이쁜데 똑똑하기까지. 내가 항상 꼭 이런 딸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수연 씨가 딱 내가 꿈에 그리던 며느리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평소대로의 제 성격이라면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너무 예쁘세요. 피부가 고우셔서 20살은 더 젊어 보이세요. 라며 애드립을 쳤겠지만 아무래도 어려운 자리다 보니 최대한 조신하게 보이려 말을 아끼게 되더군요. 사실 제가 예비시댁에 첫 인사를 간다고 했을 때 친구들의 조언 때문에 더 얌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너 이번 주에 시댁 인사 가? 밉보일까봐 긴장돼 죽겠어. 그럼 평소 네 성격대로 행동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만 하고 와. 괜히 가서 깨방정 떨어서 점수 깎이지 말고. 야, 깨방정은 무슨.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너 너무 무방비로 사람한테 다가가는 성격이라 좀 걱정된다. 그게 왜? 야, 시자는 시자야. 내가 우리 시어머니 얘기했었지? 처음엔 딸 같은 며느리라면서 딸처럼 잘해주길래 나도 시어머니한테 엄청 잘해드렸잖아. 근데 웬걸? 결혼하니까 완전 돌변해서 나 가족처럼 부려먹고 완전 아들이랑 차별 대우받는 딸이 따로 없다니까. 게다가 시어머니가 남아선호 사상은 어찌나 강한 여잔지
나만 죽어라 주방을 시킨다? 괜히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었어. 딸처럼 편하게 부려먹으려고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하신 거야. 내가 아주 시댁에 가면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어. 야, 지은이 말 새겨들어. 나도 우리 시어머니랑 잘 지내려고 마음 열고 다가갔다가 상처받았잖아. 나 이번에 둘째 낳고 몸조리 하는데 시어머니가 와서 뭘 했는 줄 아니? 남편 밥 안 챙겨주고 누워있다고. 자기 아들 몸 상하면 어쩌냐고 한 걱정하고 가시더라. 그럼 나더러 몸조리 하지 말고 남편 밥 차리라는 거야 뭐야. 하여간 그놈의 밥. 아주 누가 보면 우리 남편 팔다리 없는 줄 알겠어. 아무튼 너도 괜히 경계심 풀고 다가갔다가 나처럼 마음 다치지 말고 적정거리둬. 네 성격 아니까 우리가 다 걱정이다. 친구들이 다 한 일 모아 하는 조언들이란 너무 잘해주지 말고 딱 적정선 지키며 할 도리만 하라는 거였어요. 세상에 엄마 같은 시어머니는 없다는 게 마무리 멘트였죠. 제 성격이 누가 제게 조금만 잘해줘도 무방비로 다가가 이것저것 퍼주는 스타일이다 보니 친구들이 먼저 한 걱정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의 정신교육을 세뇌당한 채 시댁에 방문해서 그런지 저도 아무래도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의 조언대로 너무 다가가지도 않고 너무 멀리하지도 않고 딱 적정거리를 유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사실 제가 마음이 여려서 제 마음 다치는 건 저도 원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계심은 시어머니와 결혼 준비를 함께 하면서부터 서서히 없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친정 엄마가 안 계신 데다 남편이 주말에도 회사 일을 나갈 때가 많아서 결혼 준비를 시어머니와 함께 다니면서 하게 되었어요. 수연아, 이것도 입어봐라. 너무 예쁘다. 우리 수연이가 날씬해서 안 예쁜 드레스가 없네. 수연아, 여기 내가 자주 오는 단골집인데 갈비가 정말 맛있어. 결혼한다고 다이어트 걱정하지 말고 많이 먹어. 어쩜 이렇게 먹는 모습도 예쁠까? 시어머니는 입만 열면 제 칭찬을 하시느라 침이 마를 새가 없으셨어요. 사실 제가 엄청난 미인도 아니고 평범한 대한민국의 20대 여성일 뿐인데도 제가 뭐만 하면 예쁘다 칭찬해 주시고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친정 엄마의 살아생전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뭉클해지곤 했어요. 저희 엄마도 항상 제가 제일 예쁘다고 해주셨거든요. 수연아, 예물은 꼭 너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라. 나는 너희 시아버지가 워낙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받은 거 하나 없이 시집와서 그런지 이게 그렇게 한이 됐다. 내가 우리 성훈이 키우면서 며느리 될 사람한테는 꼭 좋은 거 해서 시집 오게 해주겠다고 얼마나 다짐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수연이가 마음에 드는 걸로 잘 골라봐. 어머님, 저 그럼 어머님네 샵에서 골라도 되죠?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백화점이나 명품 같은 거 좋아한다던데 그런 데서 해도 돼. 어머님, 전 그런 명품보다 실속 있는 걸 더 좋아해요. 저번에 보니까 아버님네 샵에 예쁜 거 많더라고요. 저 거기서 골라볼래요. 그래도 괜찮으시면요. 아휴, 착하기도 하지. 내가 우리 며느리 처음 볼 때부터 이쁘다 했는데 어쩜 이렇게 하는지 또 예쁜지 몰라. 저희 시부모님은 지금 경제적으로 나름 여유 있게 살고 계신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사셨던 건 아니셨대요. 시아버지는 워낙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어렵게 자라셨다고 해요. 그 어려운 시절에 두 분이 만나셨고 그래서 두 분 사이가 더 애틋하고 돈독하다고도 하셨죠. 시아버지께서 많이 힘들어 하실 때 시어머니께서 아버님 곁을 지켜주셨다고 했거든요. 두 분이 결혼 후에 사정이 나아지시면서 시아버지께서 어렵게 금은방을 차리셨고요. 운 좋게도 금은방 사업이 잘 되셔서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두 분 사이가 좋으시다 보니 집안 분위기도 화목했고 늘 화기애애했어요. 특히나 저희 아버님이 꽤나 로맨티스트셔서 매장에 예쁜 주얼리 세트가 들어오면 시어머니께 선물을 하곤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주중엔 같이 일하시고 주말엔 함께 등산도 다니고 낚시도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시는 모습이 무척 좋아 보이셨어요.
시부모님들을 보면 저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의 조언과는 달리 저는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경계심을 확 풀어버렸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니며 회사 생활을 했어요. 그날 아침은 너무나도 화창한 날이었죠.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퇴근 시간이 다가와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께서 떡하니 서 계신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비가 오는데 우리 며느리 오늘 우산 안 챙겨갔을 것 같아서. 어머님, 비도 오는데 그 다리로 나오신 거예요? 발도 편찮으신데. 아유, 괜찮아. 그보다 우리 며느리 비 맞을까봐 얼른 왔는데 다행히 안 늦었네. 이렇게 말씀하시며 미소를 지으시는데 정말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시기 일주일 전에 봉사를 하러 가셨다가 발목을 접질려서 인대가 늘어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비 맞을까봐 걱정된다며 그 아픈 다리를 끌고 오신 거였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오신 김에 저랑 잠깐 어디 좀 가세요. 어딜? 가보시면 알아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회사 근처에 유명한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저희 회사 사람들 몇몇이 손목 통증 치료를 받으러 가는 곳인데 효과가 아주 좋다고 소문이 난 곳이었어요. 게다가 저녁 8시까지 진료를 보기 때문에 회사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좋은 곳이었죠. 그곳에서 뜸 치료와 침까지 받고 물리치료를 받고 나오신 시어머니는 제 덕에 호강했다며 무척 좋아하셨어요. 저의 작은 배려에도 크게 기뻐하시니 저도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그날은 시어머니께서 가져다 주신 우산을 함께 쓰고 시어머니 팔짱을 꼭 낀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로도 비가 오는 날이면 시어머니께서 종종 회사 앞으로 찾아오셨어요. 제게 먼저 문자를 넣어서 우산 가져갔냐고 물어보시고 제가 안 가져왔다고 하면 시어머니께서 저를 데리러 오셨죠. 그리고 그런 날이면 시어머니와 함께 한의원에 들렀다가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는 데이트를 하곤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무척 좋았습니다. 마치 친정엄마와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루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레 우리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은 회사 앞으로 찾아오는 시어머니라니 질색팔색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될 정도였어요. 제가 외롭게 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시어머니가 무척 좋았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와 성격도 잘 맞아서 함께 있으면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편했어요. 결혼하고 맞이한 저의 첫 생일날엔 시어머니께서 제 생에 본 적도 없는 휘황찬란한 생일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성훈이한테 들었는데 어머님 기일이랑 수연이의 생일이 같은 달에 있어서 생일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살았다며? 그 얘기 듣는데 어찌나 딱한지. 수연이 좋아하는 것들로 한번 차려봤어. 매년 이렇게 해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엄마가 기력이 될 때까진 이렇게 꼭 차려줄게. 생일 축하한다, 수연아.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제 앞에서 본인을 엄마라고 지칭하셨어요. 그리고 편하게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셨죠. 그래서 가끔은 엄마라고도 부르고 어머님이라고도 부르며 저 편한 대로 바꿔가며 부르곤 했습니다. 그날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사진을 확인해보니 제 눈, 코, 입이 모두 빨개져 있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눈물 범벅으로 잇몸 만개하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후로도 시어머니께서는 늘 한결같이 저를 대해주셨어요. 특히 제가 임신을 했을 때는 제 남편보다도 저희 시어머니께서 훨씬 더 기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임신 초기에 하혈이 조금씩 있어서 무척 걱정을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니 하혈에 연근이 좋다고 연근 조림, 연근 칩, 연근을 말려서 손수 가루까지 내셔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싸우셨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하지만 입덧 때문에 거의 먹지를 못해서 어머님께 너무 죄송했죠. 그래도 저 대신 남편이 많이 먹어주어서 그나마 마음의 짐을 좀 덜었네요. 임신하고 처음에는 조심스러워서 주변에 알리시지 않으시다가 임신 3개월이 지나가니 남편 쪽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시더라고요. 장장 3, 4시간에 걸쳐서요. 마지막 통화를 끝으로 휴대폰을 내려놓는 시어머니께서 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디 더 전화할 데 없니? 그 말에 저희 가족 모두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보살핌 끝에 저는 예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날은 저희 집안에 경사가 난 날이었죠. 아이를 낳고 출산의 고통을 모두 잊고 있던 그때 병실로 의사가 찾아왔어요. 모두가 기뻐하고 있던 그 순간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기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큰 병원으로 옮길 겁니다. 보통은 다시 좋아지는 경우 많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남편은 아기와 함께 큰 병원으로 가고 저는 병실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니 너무 황당하고 걱정되고 불안했어요. 결국 아기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 사이 저는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매일매일 저에게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수연아, 먹기 싫어도 밥 많이 먹어야 돼. 그래야 젖도 잘 돌고 아기한테 초유도 가져다 주지. 그럼 아기도 금방 나을 수 있어. 얼른 먹어. 그렇게 눈물을 삼키며 시어머니께서 차려주신 따뜻한 밥을 우걱우걱 먹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열흘 정도 되었을 때 시어머니 말씀대로 아기 상태가 좋아져서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게 되었어요. 원래 들어가기로 했던 조리원을 취소한 터라 저는 집에서 아기를 돌보며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역시나 시어머니께서 제 옆에 있어 주셨어요. 아기 목욕시키는 것부터 밥 차려주시는 것까지 전부 다 해주셨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기에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겪다 보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은 2번 다신 없겠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점점 시어머니를 믿고 따르게 되었죠. 평소 성품도 좋으셔서 주변에 늘 사람이 모이더군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언제나 밝았고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지나가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요즘은 너희 시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가져오네. 예전에는 1년에 한두 번씩은 목걸이 팔찌 들고 오더니 금고에 돈도 좀 비는 것 같고. 혹시 요즘 장사가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손님들도 예전이랑 다를 바 없이 오던데. 이상하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새는 주말에도 꼭 나가고 그러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에 어딘지 모를 걱정과 그늘이 보였어요. 그리고 1달 정도 시간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를 찾아뵈었는데 뭔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이셨어요. 어머니, 요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요? 어머님, 요새 무슨 걱정거리 있는 사람처럼 안색이 안 좋으세요.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아휴, 내가 이런 걸 어디다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정말 속이 답답해 죽겠다. 정말 창피해서 며느리인 너한테 말하기도 좀 그래. 어머님, 저한테 매일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이럴 때만 며느리예요? 저 섭섭해요. 그냥 맘 편히 딸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얘기 들어주는 건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 도저히 답답해서 안 되겠다. 나만 혼자 끙끙 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사실은 너희 시아버지가 바람이 난 것 같다. 네? 아버님이요? 아버님 집이랑 가게만 왔다 갔다 하셔서 바람 피우실 시간도 없어 보이는데 아버님이 바람을 피운다뇨? 어머님,
혹시 증거는 있으세요? 그럼 증거 있지. 내 눈이 증거다. 내가 다 봤다니까. 도대체 뭘 보셨는데요? 내가 한 달 전쯤에 돈이 자꾸 비는 것 같다고 얘기한 거 기억나니? 아마 그때부터인 것 같구나. 내가 뭔가 이상해서 오랜만에 가게에 나갔는데 글쎄 너희 시아버지가 웬 여자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게 아니겠니? 아버님이요? 진짜 아버님이 그랬다고요? 그렇다니까. 생전 그런 일 없던 양반이 나 아닌 다른 여자 앞에서 그렇게 다정한 모습 보인 건 처음 봤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 글쎄 그 양반이 그 여자한테 웬 봉투를 주더라니까. 아무리 봐도 돈 봉투인 것 같더라고. 그것도 아주 두툼한 게 돈 꽤나 들었을 거다. 아니 어떻게 그런... 아버님이 대체 왜... 나도 너무 황당해서 몰래 숨어서 지켜보다가 심장이 너무 뛰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 이러다 사람이 쓰러지겠다 싶더라고.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나오더구나.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그 여자 뒤를 따라갔지. 새파랗게 젊은 여잔데 집이 너희 시아버지 가게에서 한 10분 떨어진 주택가더구나. 1층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가는데 애들도 있는 모양인지 애들 소리도 나더라고. 설마 너희 시아버지가 그동안 나 몰래 밖에서 애까지 낳은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는 말씀을 다 마치지 못하시고 가슴을 팡팡 치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지 생각하니 제 마음이 다 아프더군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그 후로도 아버님이 그 여자를 만나던가요? 혹시 밖에서 만났다던가 아버님이 그 여자네 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던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주말마다 검은 봉다리를 들고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여자만 가면 이 양반이 그 여자 손을 그렇게 쓰다듬는 거야. 이걸 어쩌면 좋니? 어머님, 오늘부터 저랑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진상조사 해봐야죠. 누가 뭐래도 전 어머님 편이에요. 제 맘 아시죠? 그래, 고맙다. 근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니? 정면 돌파해야죠. 불륜이 확실하다고 생각될 때 현장을 덮쳐야죠. 그리고 돌아오는 주말에 저와 시어머니는 선글라스를 끼고 스카프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아버님 가게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그 여자가 또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죠. 아버님 가게도 거의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아 오늘은 허탕이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여자가 나타나더군요. 이번에도 검은 봉다리를 들고 이번엔 애들까지 데리고요. 저와 시어머니는 밖에서 안을 몰래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버님 말씀대로 새파랗게 어린 그 여자가 가게로 들어가니 아버님은 뭐가 좋으신지 입이 해벌쭉해지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는데 어머님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져서 아버님이 너무 미워질 지경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그 여자가 데려온 아이들을 안아주더니 잠시 후 그 여자를 안더군요.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되는 듯 아주 눈물겨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어요. 평소 가정에 충실하고 자상한 아버님을 늘 존경해 왔던지라 아버님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충격에 사로잡힌 그때 갑작스런 괴성이 들려왔어요. 그동안 유리창 밖에서 지켜보시기만 했던 어머님이 이성을 잃고 가게 안으로 뛰쳐들어가신 거였죠. 그리고는 냅다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빙빙 돌리셨어요. 어머님의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있는 건지 감탄이 절로 나왔죠. 저는 어머님의 고개 같은 모습에 혼이 빠져 있다가 얼른 정신을 차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버님은 어머님을 그 여자에게서 떼어놓으려 안간힘을 쓰셨어요. 저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어머님과 그 여자가 떨어질 때까지 그 여자가 어머님 몸에 손을 못 대게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그곳은 전쟁터가 되어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그 여자의 괴성으로 요동쳤어요. 아버님의 노고에 한 몸이었던 두 사람은 분리되었고 그 틈을 타 아버님이 소리치셨습니다. 아, 이게 못들 아는 짓이야.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어머님은 그 여자가 들고 왔던 검은 봉다리를 아버님을 향해 냅다 던지셨어요. 매주 들고 오는 저 검은 봉다리가 뭘까 엄청 궁금했는데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떡볶이 범벅이 된 채 떡볶이가 되시고 말았어요. 곧이어 분노에 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랑 저 여자 무슨 사이야? 설마 둘이 나 모르게 애까지 낳고 살고 있었던 거야? 뭐? 아이,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지. 그 나이 돼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다른 여자 생각이 났니? 아니, 당신이 이게 무슨 추태야? 그 입 다물지 못해? 영재 엄마, 아이, 괜찮아요. 아이, 어서 일어나봐요. 아버님은 시어머니보다 그 여자를 더 챙기며 안절부절 못하시더군요. 저도 보다 못해 아버님께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어머님 같은 분을 두고 이러실 수가 있어요? 자식 며느리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아니, 너까지 이게 무슨 짓이냐? 도대체 무슨 상상들을 하는 거야? 도대체 아버님이랑 저 여자랑 무슨 사이신데요? 아니,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다. 도대체 네 시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시아버지는 그 여자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저희에겐 결코 바람 피운 게 아니라고 항변하셨어요. 일어나자마자 울고 있는 아이들을 먼저 챙기던 그 여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더군요. 사장님,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안녕하세요. 이미숙이라고 합니다. 저랑 사장님이랑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왔어요. 그런데 두 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이는 결코 아니에요. 먼저 오해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죄송이고 나발이고 사람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지. 특별한 인연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장님은 제게 은인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주말이면 찾아와서 인사드리러 오는 거고요. 사실은 그렇게 시작된 그 여자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한 달 전쯤의 일이었대요. 서 있었대요. 그러고는 가방을 한참을 뒤지다가 보석 상자를 앞으로 내밀더랍니다. 머뭇거리던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대요. 이걸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어디 보자. 아예 아주 오래된 반지네요. 네, 돌아가신 저희 엄마께서 물려주신 거거든요. 아이, 그럼 아주 소중한 거겠네요. 그런데 이걸 왜 파시려고요? 당장 돈이 급해서요. 지금 당장 내일 애들 아빠 수술비가 필요한데 모아둔 돈이 없어서요. 시아버지는 그 여자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계산대에서 그날 번 돈 전부를 꺼내어 돈 세는 기계에 넣으셨대요. 그러고는 그 반지의 가치보다도 더 많은 돈을 꺼내주었다더군요. 그 여자는 그날 오전 남편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대요. 남편은 오토바이 배달부였는데 낡은 오토바이 타이어가 터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밖에서 일하고 있던 여자에게 전화가 왔고 여자는 그 길로 병원으로 달려갔다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소식을 알게 된 거였죠. 그리고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요. 그래서 그날 아버님의 금은방에 오게 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정을 들으신 시아버지는 그 여자분께 필요한 수술비를 묻고 그날 당장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의 돈을 꺼내주며 말씀하셨대요. 오늘은 이것뿐이네요. 이자 없이 빌려줄 테니 모자란 수술비는 다음 주말에 오시면 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반지 제가 계속 보관하고 있을 테니 꼭 다시 찾으러 오세요. 그 말에 그 여자는 금은방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그런 여자를 위로하며 아버님이 손을 잡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봉다리의 정체는 그 여자분이 직접 만들어 파는 떡볶이라고 했어요. 아버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자신이 만들어 파는 떡볶이를 싸오는 것뿐이라서 매주 주말이면 떡볶이를 들고 찾아온 거라고 했죠. 그것도 모르고 저와 어머님의 상상력 때문에 일을 치르고 만 거였어요.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자
금은방엔 정적이 흘렀고 잠시 후 신음소리에 모두가 동시에 한 곳을 응시했어요. 어머님이 긴장이 풀리셨는지 바닥에 주저앉으셨고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신 거였죠.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아, 여보, 왜 이래? 여보, 정신 차려! 어머님이 거의 혼절하다시피 하셔서 저희는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가자마자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하게 되었고 어머님 몸엔 수액이 들어갈 바늘이 꽂히게 되었죠. 의사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긴장이 풀리셔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일 수도 있으니 일단 검사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이야기하자더군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어머님은 정신을 좀 차리시긴 했는데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구토 증세까지 보이셔서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병으로 돌아가실 때 그런 증세를 보였던 게 떠올라 덜컥 겁이 났습니다. 멀쩡하게 건강하게 사시던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구토까지 하시다가 결국엔 오랜 병상 생활 끝에 돌아가셨거든요.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안해져 왔어요. 아버님, 어머님 건강검진은 꾸준히 받고 계시죠? 아이, 건강검진 거의 매년 하고 있지. 별다른 이상은 없으셨고요? 역류성 식도염 있는 거 말고는 다 괜찮다고 그랬었는데, 아이, 왜? 아니, 그냥요. 좀 걱정이 돼서요. 괜찮을 테니 우린 기다려보자. 아버님, 오늘 정말 죄송했어요. 평소 아버님 생각하면 절대로 그럴 분 아니신 거 아는데도 눈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니 괜히 제가 오해했어요. 사실 오늘 어머님 부축여서 아버님 염탐하러 온 것도 제 생각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내가 너희 시어머니한테 비밀로 해서 이 사단이 난 거지.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말거라. 오히려 네가 시어머니 편에 서서 옆에서 의지가 되어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해주렴. 괜스레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잠시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나오니 의사가 어머님 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차트를 들고 왔더군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의사의 말에 귀 기울이는데 아버님도 많이 긴장이 되셨는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명숙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로 51예요. 아, 그러시구나. 일단 검사 결과 큰 이상 없고요. 일시적 스트레스로 몸이 놀라서 그러셨을 수 있어요. 피검사, 소변검사 다 이상 없고 괜찮으신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네요. 아예 안 좋은 건가요? 글쎄요. 안 좋다기보단. 설마 위암 같은 건 아니죠? 네? 위암이요? 아니요. 위암이 아니고 임신이세요. 네? 아니, 임신이요? 임신이요? 나이가 있으셔서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새 생명이 생기셨으니 축하드리는 게 맞겠죠. 김명숙 씨 임신입니다. 축하드려요. 저희 세 사람은 멍하니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다가 영양제 한 대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도련님과 남편을 시댁 집으로 불렀죠. 아니, 너희 엄마 임신했다. 형수님, 둘째 가지셨어요? 축하드려요. 네? 그게 아니라... 엄마가 임신했다잖냐. 네 형수가 아니라. 네? 임신이요? 엄마가요? 69년생 닭띠 김명숙 씨가 임신했다고? 호들갑은 엄마가 이래봬도 난자가 젊은가 봐. 아버님은 이 분위기를 즐기시는 것 같았고 오히려 아버님이 무척 민망해 하시더군요. 두 분 금술이 어찌나 좋으신지 남편이랑 무려 28살 차이 나는 동생이 생기게 된 거였죠. 그 후로 저희 집엔 겹경사가 났어요. 바로 저도 임신한 일이었죠. 저도 몰랐었는데 아버님네 금은방 사건이 터진 날 저도 임신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어머님과 같은 주수로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함께 공동 육아를 하고 싶으시다며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고, 저는 어머님과 함께 태교도 하고 아기 옷도 함께 사러 다녔어요. 그리고 성별을 알게 된 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연이도 딸이고 나도 딸이네. 나는 이제 딸이 둘에 소녀딸까지 생겼으니 딸부자다. 그렇게 딸 갖고 싶을 땐 안 생기더니 우리 수연이가 복덩이라서 그런가? 내가 이 나이에 딸을 낳게 생겼네. 어머님, 근데 딸이 왜 둘이에요? 수연이가 내 큰딸, 뱃속의 애는 내 작은 딸. 그러니까 딸이 둘이지. 어머님 계산법 재밌네요. 그렇게 10달 후에 저와 시어머니는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일주일 먼저 아기를 낳았고 그 다음 시어머니께서 아기를 낳으셨죠. 역시나 나이가 있으셔서인지 쉽지 않은 출산이었고 시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아기를 낳으셨어요. 덕분에 아가씨가 무사히 태어났고요. 출산 후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만약에 너 없이 이 나이에 내가 임신했다고 들었으면 아마 안 낳았을 거야. 근데 우리 수연이랑 같이 아기 낳고 키우는 거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 아마 나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언제나 내 옆에서 힘이 돼줘서 고맙다. 엄마가 우리 수연이 사랑하는 거 알지? 네, 엄마. 저도 사랑해요. 그렇게 어머님과 저의 공동 육아가 시작되었어요. 저희 가족의 진 풍경에 도련님과 제 친구들은 혀를 내둘렀지만 어머님과 저의 돈독함을 몰라서 하는 행동이었죠. 그리고 지난 5월 가정의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과 나가려고 채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오셨더라고요.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저희 지금 나가봐야 되는데. 같이 가려고 왔지. 오랜만에 사돈어른도 좀 뵐 겸. 그렇게 시부모님과 함께 향한 곳은 저희 엄마가 계신 추모공원이었어요. 엄마, 오늘은 우리 시부모님도 같이 왔어요. 그동안 잘 계셨죠? 수연이 덕분에 제가 셋째까지 출산했어요. 귀한 딸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눈 감고 기도를 하시다가 나가셨고 저는 좀 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유골함이 놓인 그곳을 바라보다 못 보던 편지 봉투가 보이더군요. 저는 그 편지 봉투를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보름 전쯤으로 날짜가 적혀있는 그 편지는 시어머니께서 쓰신 편지였어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글귀만 적어보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당신이 살아계실 적 가장 소중했을 딸을 내 며느리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연이를 내 딸처럼 사랑하고 예뻐하고 아껴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시어머니와 가족이 되기 전부터 저를 가족이라 여겨주시며 사랑해 주셨더라고요. 지금도 저 편지 내용처럼 저를 아끼고 사랑하고 예뻐해 주시고요. 저는 핸드백에서 볼펜과 포스트잇을 꺼내어 글을 적어 내려갔어요. 엄마, 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남편이랑 시부모님이 꼭 엄마가 보내준 천사들 같아.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사랑해요. 그 쪽지를 안에 넣어놓고 나니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더군요. 아이스 커피 뽑아놨다고 마시라고요. 이제는 둘째가 벌써 2살이 되었습니다. 아가씨도 2살이 되었고요. 어머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육아가 힘드신 모양이에요. 어머님, 아파트 단지에 땡땡 어린이집 인기가 많은 모양이에요. 거기에 지금부터 대기 걸어놔야 내년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요? 그래?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된대? 네, 어머님 핸드폰 줘보세요. 제가 대기 걸어놓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나 혼자 했으면 할 줄도 몰라서 핸드폰만 몇 시간이고 붙들고 있었을 텐데. 네가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 저도요. 어머님이 옆에 있어서 든든해요. 아참, 어머님이 쓰러지셨던 그날 아버님이 문도 안 잠그고 나오시는 바람에 그 여자분이 아버님 오실 때까지 아이들이랑 금은방을 지키고 있으셨대요. 나중에 아버님께 듣고 깜짝 놀랐네요.
나쁜 마음 먹었으면 귀금속들 다 들고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버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니 그분도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나중에 어머님이 그 여자분의 남편 병원에 병문안을 다녀오셨고 그 여자분께 미안하다고 사과도 제대로 하셨다고 해요. 그 여자분의 남편분은 수술을 잘 받으셔서 퇴원하셨고요. 나중에 저희 아버님께 감사 인사 드리러 왔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빌려주신 돈도 매달 30만 원씩 갚아나가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인연으로 지금껏 서로 왕래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의 남편분께 아버님께서 직장을 소개시켜줘서 그곳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공 쪽 일인데 그분이 나름 손재주가 좋아서 재미 붙여 일하고 계시다더군요. 저는 저희 시부모님을 보면서 배우는 게 참 많아요. 베풀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고 배우는 게 많답니다. 저도 꼭 저희 시부모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